안녕하세요. 별게 다 있네 이주상입니다. 요즘 보면 하이브리드 도구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우리 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반려동물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푸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셨어요. 그죠? 지금 우리 여기 피디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뭐 하면은 푸들을 제일 많이 접하셨죠. 이거를 제가 미리 어떠한 내용을 조금 보내드렸지만 이거를 보기 전에 푸들의 원산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려동물학과 나오시고 막 그러셨었는데 푸들의 원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좀 어느 정도 푸들의 원산지는 누구 물어보면 잘 얘기를 안 해주려고 그래. 왜냐면 이게 정립이 되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푸들의 원산지를 제가 오늘 정확히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일부 책에는 중앙아시아라는 데도 있고 일부는 러시아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프랑스, 일부는 독일이에요. 제가 이 원산지를 알면서 국제관계까지도 어느 정도를 하지만 여기서는 카더라가 조금 가요. 요거 좀 이해해 주세요. 아셨죠? 원산지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정확히 정립해서 등록을 시킨 곳을 얘기할 것이냐 발원지를 얘기할 것이냐에 따라 좀 틀려져요. 근데 발원지는 러시아 내지는 중앙아시아라고 중앙아시아 북부라고 해요. 근데 걔네들이 유럽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이쪽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정립이 됐어요. 과거 KC에서는요, KC와 AKC에서는요, 이 푸들을 독일을 원산지로 해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독일이 원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FCI에서는요, 프랑스를 원산지로 했어요. 그러면 프랑스가 또 유일하게 얘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푸들의 조상이 무슨 개냐? 그러니까 푸들은 다른 일반적으로 그 다른 개들하고 좀 모양이 많이 틀리잖아요. 이게 지금 바베라고 하는 견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프랑스에서 턱수염이라는 뜻이 바베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베라고 있는데 턱수염이라고 하는 뜻을 가리키는데 이 개가 프랑스에서 오리 사냥개로 쓰였고 여기를 바베라고 하는 견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기본으로 돼서 푸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베라는 견종의 후손으로서 1743년에 따로 분리가 됐어요. 바베라고 했는데 바베 견종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따로 분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견종이 좀 따로 분리가 되고 얘네들이 이제 카니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 푸들은 사육견으로 오리 사냥이나 수레견으로 많이 이용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오리 사냥을 갖다가 푸들이 많이 이용됐다는 건 아시죠? 그리고 또한 푸들의 미용조차도 어떻게 된다? 이 오리 사냥의 기원이 돼서 하는 거예요. 뭐 잉글리시 새들 타입이라든가 아니면 컨티넨탈 타입이라든가 아니면 라이온 타입이라든가 이런 미용 방법을 보면은 오리 사냥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오리들은 원래 야행성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그 먹이를 먹고 낮에는 물가에 가서 잠을 자요. 근데 얘네들의 방어 도구라고 하는 것은 개방되어 있는 물가에서 잠을 자다가 적이 오면 날라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얘네들한테 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 조금 바스락거려야 하니까 예민하니까 얘네들이 최고로 찾는 게 뭐냐면 안정된 잠을 잘 수 있는 물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 사냥꾼들은 위장막을 하고 위장옷을 입고 개들도 가만히 옆에 있어야 되죠. 그렇게 있고 그 늪지대 이런 데서 물가에다가 오리 모형을 넣고 깨깨깨깨 소리를 내요. 그럼 오리들이 날아다니다가 보니까 저기 있는 오리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소리를 내면서 저기는 안정된 장소인가 봐 하고서 이제 여기로 날라오죠. 날라오는 오리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쏘면 그 오리들이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있던 개들이 뛰어가서 오리를 물고 와요. 문제는 물고 오잖아요. 물고 와서 털을 한번 탁 물을 털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할 때 그 강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도 하지만 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배를 만든 나무가 되게 단단하겠죠. 단단한데 물에 들어갔다가 그 좁은 배 안에서 몸을 흔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젖어버리는 거야. 야, 털이 기르니까 불편하더라, 안 불편하더라? 불편해요. 야, 털 깎자. 싹 깎았어. 그랬더니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덜덜덜덜 너무 떠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털을 좀 남겨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깎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따뜻해야지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 그 머리는 좀 따뜻하게 남겨놓자. 그 심장이 차가우면 안 되더라. 그 심장도 좀 남겨놓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라이온 클립이나 몇 개 클립을 보면은
강아지들 이렇게 보면은요, 발목이나 이런 데 관절 부위 하잖아요. 실제 관절 부위를 왜 이렇게 좀 털을 남겨두냐면, 물에 들어갔죠. 들어갔다 나왔죠. 그리고 털었죠. 그리고 다음 오리가 올 때까지 이제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배 나무는 배를 만들 때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나무가 표면이 거칠단 말이에요. 거칠고 굉장히 딱딱해요. 사람은 어떻게 앉아있지만 개들은 이제 추우니까 몸을 웅크리겠죠. 웅크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다 보니까 덜덜덜 떨죠. 덜덜덜 떨었었을 때 바로 발목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나무의 지면과 계속 맞닿으면서 까져요. 이 시기에는 항생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사람 쓰기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지면 이거로 인한 폐혈증으로 죽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약을 못 쓰다 보니까 야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발목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뼈 마디마디가 뭐 추워서 관절이 걷는 게 아니라 실제 추워서 떨다가 여기 상처가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꼬리 끝이나 엉덩이의 광대뼈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고관절 부위에 해주는 건 뭐냐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땅에 닿는 부분이 아니라 가죽 위에 바로 광대뼈, 가죽 위에 바로 꼬리뼈이기 때문에 동상이 잘 걸려요. 그래서 동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수레견으로 많이 쓰였는데, 이 수레견으로 많이 쓰였다는 게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힘센 개들이 많은데 스탠다드 푸들이 아무리 뭐 좀 크다고 하지만 저먼 세퍼드보단 크거든요. 근데 발이 얇아요. 그렇게 힘이 세지 않는 개인데도 불구하고 왜 수레견으로 많이 이용됐었을까? 여러분들 푸들은 어떡합니까? 털이 꾸불꾸불하죠. 다른 개들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매끈한 데 비해서 꾸불꾸불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의 수레견이라고 하면은 어떤 수레를 제일 많이 이용했냐면 바로 우유 수레를 개들한테 제일 많이 이용됐습니다. 개 수레가 되게 일반적이었었거든요. 가정의 가장 작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유 수레는 일반적으로 끄는 수레 중에서 제일 무거운 수레였었어요. 특히 우유 수레를 푸들들이 많이 끌었다고 해요. 진흙탕 맛이 많다고. 유럽이 좀 그렇거든요. 바로 비포장 도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레를 밀고 나가는 게 이 흙이 저항이 많아요. 자, 이 흙이 저항이 많은 상태에서 작은 바퀴인 수레들은 끌고 갈 때 힘들어요. 근데 바퀴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힘이 덜 들어요. 근데 문제는 바퀴가 크면 클수록 수레의 평행을 잡기 위해서 개들의 체고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체고가 높은 개들이 사육견들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깨에다 멍에라고 해서 이렇게 딱 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우유수레나 누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어깨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가죽이 벗겨지는 거예요. 털이 금방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쿠션이 있는 게 필요했는데 뭐만 유일하게 쿠션을 가지고 있다? 바로 푸들이에요. 여러분들 스탠다드 푸들이 세파트보다 훨씬 크거든요. 최고는 굉장히 높이 커요. 높이 크고 몽실몽실한 털 때문에 멍에를 얹어도 안장을 얹어도 자연 쿠션이 돼요. 그래서 우유 수레를 하기 위해서 바퀴가 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쉽게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레견으로 의외로 많이 이용됐습니다. 원래는 과거에는 스탠다드, 미니어처, 토이 이 세 개만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와서 스탠다드, 미디엄, 미니어처, 토이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는 45에서 60, 60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스탠다드 푸들이 45에서 60인데 최고가 15cm 차이라면 이 정도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푸들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됐던 사실이에요. 뭐 푸들은 암컷과 수컷의 개체 간의 차이가 되게 큽니다. 특히 스탠다드가. 그러니까 암컷이 되게 작은 사이즈가 많고 수컷이 큰 사이즈가 많은데 이거 얘네들이 토이까지 쭉 내려오게 됐던 계기는 뭐냐면 암컷들이 작은 개들이 수컷과 체구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나온 작은 수컷과 작은 암컷들이 교배하면서 이제 미디움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35에서 45로 가고 여기서 또 내려와서 미니어처로 가고 또 미니어처에서 내려가서 토이로 가게 됩니다. 푸들들의 색상을 지칭하는 것 중에서 분류한 것 말고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세이블도 있고 그리고 팬텀도 있고 파티칼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들들한테 이런 색깔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 푸들의 브리더들은 스탠다드, 원색깔 한 가지 색깔만을 좀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일된 색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색깔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색상 보시면 여기 지금 밑에 파티 컬러고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거든요. 팬텀이라고 합니다. 이 색상은. 이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팬텀 색상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보면 다 잡종이라고 그래요. 푸들의 미용과 털의 특징으로는 털 빠짐이 적고 알러지 유발이 좀 적습니다. 리트리빙 도구로서의, 즉 오리 사냥개로서의 푸들과 토이독의 푸들에서의 성격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보면, 리트리빙들이 보면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 좀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토이독들은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주인한테 좀 기대고 따르는 성격이어야 돼요. 쉬운 말로 리트리빙 독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좀 환면한 반면에 토이독들은 좀 조용한 성격인 아이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실제적으로 스탠다드나 미니어처 독 같은 경우는 되게 활발하고 지금 많이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서커스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좀 활발한 성격을 기본으로 한다면, 토이독들은 어떠한 성격을 기본으로 한다? 사람들한테 순종적이고 친화적인 성격을 기반으로 해요. 우리 반려견들과 함께 즐거운 생활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